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선거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와, 정말 결과가 좀 흥미롭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랄까, 좀 예상과 다른 부분도 있고, 예상대로 간 부분도 있는데, 특히 버지니아랑 뉴저지, 여기서는 이제 중도 성향 후보들이 생각보다 크게 이겼고요. 근데 또 뉴욕에서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그렇죠. 젊은 민주사회주의자 후보가 시장에 떡하니 당선됐으니까요. 완전 이변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이 엇갈리는 결과들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같은 성격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결과들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면 그냥, 민주당이 승리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재밌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뭔가 확 바꾸자는 그런 요구가 강했고 버지니아랑 뉴저지는 좀 안정적인 걸 원했던 걸까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좀 상반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인데요. 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서 뭘 배우고 또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선거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보는 게 순서겠죠? 사실 그때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꽤 괜찮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유리한 환경이었죠. 일단 현직 대통령이 없는 해의 선거, 그러니까 오프이어 선거라고 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야당 지지층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 경향이 있군요.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이것도 정말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자료 보니까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무려 19%포인트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19%포인트요? 와, 이기 임기 들어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역별로 결과가 이렇게 달랐다는 게 포인트네요. 먼저 뉴저지 주지사 선거부터 볼까요? 여기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던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가 이겼죠. 네, 맞습니다. 사실 거기는 접전이 될 거다 이런 예측도 꽤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엄청 지원했던 공화당 후보를 생각보다 좀 쉽게 이겼어요. 셰릴 후보 승리가 그냥 이긴 것 이상의 의미가 또 있다면서요? 아, 네. 그게 뉴저지 역사에서 보면요. 196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래요. 같은 당 소속 주지사가 연임하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임기까지 같은 당 후보가 가져간 거죠. 와, 진짜 이례적이네요. 네, 상당히 드문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쉐릴 후보가 2024년 대선 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 격차 있잖아요. 그거보다 7%포인트나 더 큰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지지세를 더 넓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세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던 그 연합 있잖아요. 특히 교외 지역하고 특정 소수인종 그룹들, 이 표심을 다시 모은 게 좀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가 많은 북부 뉴저지. 예를 들면 패세이 카운티 같은 데서는 18%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허드슨 카운티는 무려 22%포인트. 엄청나죠? 와, CNN 출구조사 결과는 또 놀랍던데요. 2024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히스패닉 유권자 중에 18%가 이번에는 쉐릴 후보를 지지했다고요? 이건 그냥 우리 편 모은 걸 넘어서 상대를 설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득에 성공했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쉐릴 후보 개인의 배경이나 전략도 무시 못해요. 아,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거요? 네, 그 경력이 주는 안정감, 또 애국심,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캠페인할 때도 보면 소위 문화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민감한 이슈들. 그런 건 좀 피하고, 대신 경제 문제랑 자신의 유능함,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실용적인 전략이었죠. 그게 중도층한테 먹혔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접근이 중도 유권자들한테 잘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는 진짜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중도 성향의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펜버거,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면서요? 이것도 기록이라면서요? 네,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마지막이 1973년이었대요. 1973년이요. 와, 거의 반세기 만에 그 공식이 깨진 거네요. 그렇죠. 스펜버거 후보도 작년 해리스 부통령 때보다 한 9%포인트 정도 더 높은 득표율 격차를 보였고요. 특히 눈여겨볼 게 워싱턴 DC 근처 부유한 교외 지역들 있잖아요. 러던 카운티 같은 곳. 네네. 여기서 엄청 약진했어요.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득표율 격차보다도 4%포인트 더 높았고 해리스 부통령 때랑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나 올라간 수치예요. 와, 교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확 늘었다는 거네요. 네,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스펜버거 후보도 보니까 쉐릴 후보랑 좀 비슷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전직 CIA 요원 출신이다. 이걸 내세워서 좀 온건한 이미지, 법 집행 지지, 뭐 이런 거 강조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애국심, 이걸로 공화당이 맨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혐오, 민주당 프레임,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당선 연설에서도 버지니아가 당파성보다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정합합니다. 두 후보 다 그런 국가 안보 관련 배경을 통해서 중도층이나 일부 온건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 실용성 이걸 강조해서 민주당 지지층도 잡고 그 균형을 잘 찾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뉴저지랑 버지니아에서 중도, 실용주의가 딱 먹혔는데 왜 뉴욕은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왔을까요? 34살 정치 신인,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조란 맘다니 후보 당선이고 진짜 파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투표율도 60년 만에 최고였다는 거 보면 그 노선에 대한 지지 열기가 엄청났다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이번 선거 분석의 진짜 어려운 지점이에요. 딜레마죠. 맘다니 후보는 공약을 보면 뭐 부유층 증세, 임대료 동결, 공공서비스 무상 제공 상당히 급진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 내 좌파 진영, 특히 젊은 층들은 이걸 엄청난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우파 포퓰리즘에 맞서려면 결국 좌파 경제 포퓰리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분석 자료들은 또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네요. 뉴욕은 뭐 1924년 이후로 민주당 시장 후보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미국에서도 진짜 손꼽히는 진보 도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예외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걸 가지고 이게 다른 지역, 특히 막 경합주 같은 데서도 통할 모델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군요. 섣불리 일반화하지 말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다니 후보가 성공한 요인 자체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자였던 전직 주지사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경제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캠페인 초점을 딱 맞췄어요. 아, 생계 문제. 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활력 넘치고 확신에 찬 태도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갔죠. 폭스뉴스 같은 보수 언론이든 아니면 젊은 애들 모이는 나이트클럽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막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좀 달랐죠. 신선했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뉴욕 얘기랑은 좀 결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그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50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민주당이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다시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한테는 아주 큰 전략적인 승리예요. 이게 내년 중간 선거에 영향이 꽤 크겠죠. 그럼요. 많은 주에서 공화당이 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막 바꾸는 거. 그걸로 하원 의석을 꽤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이걸 좀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니까요. 2026년에 하원 다수당 되찾으려는 민주당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뉴욕 모델이냐, 뉴저지 버지니아 모델이냐,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막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봐도 어떤 쪽은 뉴욕 승리에 너무 취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 민주당 전반적으로 강세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먼저 일부 분석가들이 걱정하는 그 잘못된 교훈,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뉴욕 맘다니 후보 승리를 보고 아, 미국 유권자들이 다 저런 급진 좌파 정책을 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속단하는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은 미국 전체 정치 지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아주 진보적인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국적인 현상으로 착각하면 내년 중간선거 전략 짤 때 완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우리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경고음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민 문제라던가 기후변화, 인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목소리가 좀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전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꼭 필요한 중도층이나 무당파 유권자들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맘다니 같은 인물 막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처럼 내세우는 게 오히려 공화당한테 봐라, 민주당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공격할 빌미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올바른 교훈은 뭘까요?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딱 짚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경제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맘다니, 쉐릴, 스펜버거, 노선은 다 달랐지만 이 세 후보 모두 유권자들의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affordability, 이걸 제일 중요하게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후보 경쟁력, 그리고 지역 맞춤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뉴저지의 쉐릴, 버지니아의 스펜버거. 이 사람들이 가진 국가 안보 경력이나 애국심 강조 메시지. 이게 그 지역에서는 공화당 공격을 막고 중도층 끌어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뉴욕에 나왔거나 맘다니가 버지니아에 나왔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지역 유권자들 정서에 맞는 인물,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약간 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변화를 원하는 시대에는 뭔가 기득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뉴욕 맘다니 성리도 단순히 그 사회주의 공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유권자들의 그 열망이 터져나온 결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쉐릴이나 스펜버거 승리도 트럼프식 정치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걸 바라는 그런 변화 요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면도 충분히 있죠. 또 다른 분석 관점에서는 이번 민주당 승리의 동력을 그냥 유리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고 높은 투표율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 여기서 찾기도 해요. 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잘 이끌어냈다. 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참여 열기가 엄청 뜨거웠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보여요. 예를 들면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고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어요. 자기 기반 지지층을 확실하게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아까 뉴저지 히스패닉 유권자 얘기처럼 좀 외연 확장에도 성공했다는 분석도 중요해 보여요. 2024년에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 일부를 다시 민주당 쪽으로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버지니아 교외 지역 유권자들 마음 얻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연합전선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결국 후보 개인의 역량과 캠페인 방식이 중요했다는 결론으로 가네요. 그렇죠. 쉐릴 스탠버거의 그 실용적이고 안정감 주는 스타일. 또 맘다니의 그 저돌적이고 활력 넘치는 스타일. 방식은 달랐지만 각자 자기 지역 유권자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가서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뉴욕의 맘다니 시장 당선자, 이 사람 앞에는 현실적인 벽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공약들이 워낙 좀 야심차서 실현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주지사가 동의 안 해주면 세금 올리기도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뭐 주지사가 협조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연방정부하고의 관계도 좀 껄끄러울 것 같고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주는 연방 예산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민 단속을 막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맘다니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미 선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랑 엄청 날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도 정치적인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맘다니 정책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지지자들의 열기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볼까요? 이번 선거 결과 이게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한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일단 뭐 단계적으로는 좀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작년 대선 때 공화당이 젊은 층이나 일부 소수인종, 노동계층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본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건 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거 치른 곳들이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하거나 유리한 지역들이었어요. 전국적인 판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고요. 2020년 중간선거는 판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죠. 연방 상원, 하원 전체 권력이 걸려 있으니까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공화당이 꽉 잡고 있는 주들에서의 게리맨더링 효과라든가 또 상원에서의 구조적인 불리함, 이런 건 여전히 민주당이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죠. 물론 캘리포니아 프로50 통과된 게 하원에서는 분명 도움이 좀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네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고 또 2026년 중간선거, 더 나아가서 그 이후 대선까지 이기려면 민주당의 최적 전략은 대체 뭘까? 버지니아, 뉴저지에서 성공한 스팸버거나 셰릴 같은 중도 실용주의 모델일까? 아니면 뉴욕에서 돌풍 일으킨 맘다니 같은 좌파 포퓰리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걸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딱 이 지점에서 저희 고민이 깊어 보여요. 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요. 어느 한쪽 모델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버지니아, 뉴저지 모델에서 얻을 교훈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에 맞는 중도 후보를 잘 찾고 안정감과 유능함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 전국 선거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뉴욕 맘다니 캠페인이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유권자들이랑 직접적이고 좀 진솔하게 소통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 자극하는 능력, 그리고 젊은 층이나 진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막 끌어내는 그 에너지,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결국 양쪽의 장점을 어떻게 잘 섞어서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적용하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딱 하나의 획일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역마다 또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최적의 조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미국 주요 선거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는 경제, 유능함, 이걸 내세운 중도 후보들이 이겼고 뉴욕에서는 젊은 사회주의자 후보가 승리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민주당이 전략적 우위를 또 확보했죠. 네, 그리고 노ton 투표율과 함께 일부 트럼프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서로 다른 결과들이 결국 민주당에게 안정 속에서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변혁적인 에너지를 동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단순히 어느 한쪽이 맞다 풀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왜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전략이 통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미국 정치의 흐름을 읽어나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성공을 맛본 두 가지 전략, 스팸버거와 셰릴로 대표되는 실용적 중도주의와 맘다니로 상징되는 열정적 반기득권 포퓰리즘, 민주당이 미국 전역의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국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과연 이 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이 둘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길이 필요한 걸까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눌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